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드리기 위해서 먼 걸음 하셨어요. 엄청난 빅 채널에 또 유튜브 운영하시는 우리 문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약왕 정약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준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말은만 하는데 네. 정말 이제 오늘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상된다 안 된다 뭐 토론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예. 거대한 흐름으로서 인상은 돼야 된다. 네. 인상은 가는 건데 네. 그거를 예측하시게 된 네. 그 배경은 도대체 뭐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부터 시작될 텐데, 그러니까 20년 경제 충격이었잖아요. 그럼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잖아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던 거예요. 정말 가파르게 인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그 충격을 딛고 회복되잖아요. 특히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복세가 전쟁 때문에 좀 꺾이긴 했어요. IMF는 그것을 setback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좀 뒤처지게 만든다. 회복세를 더디게 만든다.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회복되는 기조인 건 맞아요. 2020년 2분기랑 비교해보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격일 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었다면 회복되는 국면이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라는 거죠. 다만 이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쟁 전부터 2021년부터 인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상을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강하게 회복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이 현안은 왜 미국은 빅스텝으로 인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이냐 이거였는데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씩 슬금슬금 올려야 큰 시장의 발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룰이 원칙입니다만 이 엄청난 물가 상승 압력, 이 초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의 브레이크, 위협, 쇼크 정말 4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 아닙니까? 우리 문 대표님 인생에는 처음 만나보는 물가인 거예요. 미국 물가. 미국 물가 8.5%는 대표님 인생에 처음 만나본 물가예요. 요즘에 미국인들이 피도 팔고 있어요. 피 팔아서 돈 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물가가 치솟으니까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중간 선거도 있지만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물론 표심도 있겠지만 당연히 물가 잡기의 혈안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경제는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해서 물가를 잡겠다 하는 행보를 보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은 아닙니다. 미국은 소위 7%대 후반의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IMF의 전망에 기초하면 우리나라는 4%, 미국 같은 경우는 7.7%. 그렇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도 다른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나머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켜도 견딜만 한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가를 잡고자 금리를 올렸는데 근데 경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우려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하는 총재님이 네. 우리는 뭐 자이언트 스텝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맞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뭐 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공격적인데요. 예, 하는 총재의 발언. 자, 이거는요. 그냥 원론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하는 총재 됐어도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당연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금통위는 우리나라 8번 개최가 되고 그 8번 언제 개최될지를 미리 공표해요. 미리 언제 이 회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선제적 지침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금리는 누군가에는 웃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대출자는 금리 올라가면 힘들고요. 저축하고 있는 사람은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한 방향인데 그 영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세요 하면서 선제적 지침을 계속 주는 겁니다. 선제적 지침을 주고 당연히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때 제가 경제는 생물이다라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때의 경제, 지금에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빨리 잡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역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더니 물가가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빅스텝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은 물가 상승 압력이 4% 정도니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텐데 예를 들어서 5월 물가 상승률이 6월 초에 나옵니다. 그게 만약에 굉장히 높게 나오거나 뭐 이런 변화가 막 전개된다. 그러면 정말 빅스텝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의 기점에서는 빅스텝으로 할 때, 그것을 취할 때 취할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스스로 금통위 위원이 돼보자. 그렇게 가정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하는 총재가 하는 총재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로서는 선제적 지침도 줘야 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재밌는 게 하는 총재의 그 발언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빅스텝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빅스텝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환율에도 안정화를 준다거나 뭐 주가에도 안정화를 준다거나 그런 긍정적인 기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 지침을 주는 것도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세 가지인 거죠. 네, 선제적 지침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발언만으로도 금융시장 불균형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정사실화하는 거야. 아, 우리나라도 빅스텝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갖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다고 그게 곧 빅스텝 한다는 표현은 아닐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한국이랑 미국이 네.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미국 FOMC 회의 일정과 한국의 금통위 일정 그것을 이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전 이토록 여러분 금통위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관심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이토록 우리나라 물가 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 적이 있으세요? 그런 국면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나간 시점 이후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6월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날 회의가 없어요. 6월에는. 근데 놓고 본다면 6월부터 미국은 5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헤아려 보면 4번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국은 3번밖에 안 한 거고 8번씩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4번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국은 5번, 한국은 앞으로 4번인데 한국이 1.75%에서 만약에 0.25%씩 4번 올린다. 그럼 1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2.75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빅스텝으로 0.5씩 5번 올린다. 0.5에서 0.5씩 5번 올린다. 그러면 2.5가 가미되니까 3이 되는 거네. 벌써 역전이 되네요. 물론 이런 가정하에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걸 갖고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하지 않는 한은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었는데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 있을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에요. 역전 현상은 어떻게 보면 금리는 일단 첫 번째는 자국 경제를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을 용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을 용인해도 될 만큼 용인하지 않는다면 미국 금리 인상 속도만큼 우리도 같이 인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역습인 거죠. 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수 있어요. 경기가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애써 경기 나름 회복시켰던 거 돌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협스럽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국 경제를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이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인상 안 하니까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해서 몇몇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지금 좀 점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행스럽게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외환 위기 가능성 이것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럼 외환 보유고 수준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빌려 쓴 돈이 있잖아요. 외채. 그 외채 중에 단기 외채가 있고 장기 외채가 있는데 우리가 외환 위기 1997, 8년에 경험하면서 이 단기 외채 비중이 높으면 위험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단기 외채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외채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도 견뎌낼 만한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의 하나의 금통위에서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전 현상 용인해도 된다. 우리 한국 경제를 더 챙기자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한국이 빅스텝으로 같이 쫓아가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단기회체, 장기회체 말씀하셨을 때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중수 이상 분들 말고 네.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네. 단기회체, 장기회체는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빨리 갚아야 될 돈 맞습니다. 엄청 길게 이제 예. 뭐 대출 받을 때도 30년 대출 받는 게 맞습니다. 있고 예. 5년 대출 받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단기 회체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제 3개월 이후에 갚아야 돼요. 그럼 지금 외국인 자금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기업이나 그 외채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이제 곧 만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금도 없는데. 그럼 부실이 생기겠죠. 그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 외채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상환 시점이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막 급격히 빠져나가더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IMF를 겪으면서 네. 학습 효과를 통해서 네.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것들은 위험하다. 빌리지 마. 그렇죠. 장기적으로 최대한 길게 빼자. 예.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뒀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 예, 외환 위기는 다시 겪지 않는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다시 겪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준비를 정말 차곡히 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달러 가격을 보면요. 네. 엄청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달러 1,200원 미만일 때 샀던 분들이 네. 까먹고 있다가 네. 다시 한번 보니까 왜 이렇게 올랐어? 뭐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폭락을 워낙 하니까 네네. 근데 달러가 이렇게 비싼데 미국 주식 사도 돼? 뭐 이렇게 또 찔끔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이제 경익남 그 시리즈에서 이 환율 전망편을 꼭 보시고요. 저 오늘은 가볍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나머지 변수를 제로화하겠습니다. 나머지 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변수는 긴축의 속도인 거예요. 미국도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단행하고 우리도 단행하지만 이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국 돈의 가치가 가장 강하게 전개되는 거죠. 미국과 영국과 유로존. 그러니까 돈을 푼 거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긴축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까지 해 나가니까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되게 재밌게도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 이런 소위 유럽형 선진국 그런 선진국들도 같이 긴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의 교환 비율에 해당되는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진 않을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나 아니면 신흥국 대비 달러 가치의 변화 이거는 강한 달러 기조 지금의 강달러 현상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환에 투자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말과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전환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때는 환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는 흐름이니까. 근데 이런 기조 속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게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 외국인 수요가 빠져버리면 개인이 아무리 살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시장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이 계속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미국 주식을 살려고 막상 했는데 왜냐하면 1000슬라 하던 게 테멘 하던 게 지금 600슬라 지금 500슬라도 이제 간다고 막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절망에 이제 몸을 떠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분들이 지금 막상 살려고 보니까 달러가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3대 경제 그 뉴욕 지수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 겁내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서민들은 미국 주식에 지금 어떻게 투자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정말 오랫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또 혹은 제가 여러 방송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이야기가 이 홍수나는데 왜 우산 들고 나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기조,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이 긴축의 시대 동안에는 말 그대로 이 주식시장과 같은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최적의 선택이다. 지키는 투자가 적절하다. 오히려 금리가 계속 상승할 때는 시중금리가 더 빨리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저축 상품이 많습니다. 그걸 지키는 투자가 굉장히 적절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제가 뭐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아니고도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들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 그런 영역에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보너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금리 편익이니까 금리 올랐던 게 언제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23년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금리 내려가면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그거 굉장히 유망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요, 금리가 인상되다가 갑자기 인하되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금리를 인상했다가 동결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시점부터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도움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포트폴리오를 또 조정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이제 움직일 때보다는 고점일 때, 그러니까 고점이면 지금보다도 금리가 높은데 그래도 주식 투자합니까? 그게 아니라 변동할 때 가격이 오르고 그렇거든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변동할 때. 이 고점일 때는 이 고점의 기준금리가 반영된 주가인 거예요. 새로운 출발, 뉴노멀인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거 어떨까? 역시 멋진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